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 영남 지역에도 주의보가 확산되는 등 전국의 대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던 중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인류적 방역 대신 정밀한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더 나아가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개발되고 있어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강화 유리를 깨뜨릴 수 있는 소방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시연 과정에서 GPS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연구팀은 보완 작업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SNS를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안전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수법과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아이디를 사이언스투데이가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도 코로나 수능으로 치러지는 만큼 확진 수험생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수험생들은 교육청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자가격리 기간에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교육청에 전화해 별도 고사장을 다시 배정받아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지난주부터 시도 관내 교육청별로 24시간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상황실 전화번호가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14일과 16일에도 응시 원서를 낸 모든 수험생의 연락처로 상황실 연락처가 발송되는데 이 번호를 저장해두면 확진될 경우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 검사받을 경우 수험생임을 밝히면 보다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확진자도 처음으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응시자가 수천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7차 유행이 계속 확산세라 수능 뒤에도 대학별 고사가 모두 끝날 때까진 조심해야 합니다.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직 신규 변이 유입이 높지는 않지만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과 확산에 따라 재유행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므로 격리 대상 수험생은 모두 수능 당일 아침엔 자차로 별도 고사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차가 없는 경우 각 교육청에서 구청을 연결해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즉시 교육청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한 외국인을 수용해온 인천의 중앙생활치료센터가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합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폐지 등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입소자가 현저히 줄어든 인천의 제13 중앙생활치료센터를 오는 30일부터 운영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13 중앙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지난 8월 16.4%에서 지난달에는 5.2%로 3분의 1 토막 났고 이달 들어서는 0에서 1.7%에 그쳤습니다. 이 시설은 국내에서 재택 격리가 곤란한 무증상과 경증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6개월여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중국 본토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2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상하이에서 급격히 감염이 확산하던 4월 28일 1,550명 이후 최다입니다. 허난성이 3,0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둥성이 2,75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114명이 신규 감염됐으며 이는 1년여 사이 가장 많은 수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정밀한 방역을 지향하고 일률적 방역을 고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대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말과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이후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공원에서 내려다본 한강이 뿌연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맞은편 빌딩이 희미하게 윤곽만 보일 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된 안개, 도심에서 발생한 먼지가 뒤엉켜 연무로 변한 겁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나왔는데 너무 실망이고 목도 칼칼해요 지금. 칼칼해서 좀 답답하니까 이 마스크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네요. 스모그가 짙어지면서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청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0에서 6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평소의 두세 배에 달했습니다. 시야를 가린 미세먼지는 주말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단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지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13일 오전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에 수능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3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9도 정도로 무척 커 수험생들은 심한 온도 변화에 대비한 복장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새로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수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과학계에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는 ORF8 등 20여 종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같은 단백질 구조를 알면 단백질에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여 종이 일정 순서로 배열된 구조로 성분은 단조롭지만 서로 상호작용해 복잡한 모양을 띠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단백질 구성 성분 정보만으로도 단백질 구조 전체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다양한 단백질의 정보를 축적해놓은 덕분에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바이러스 단백질 20여 종의 구조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We now have a ground truth for ORF8, which is one of the coronavirus proteins. And it turns out we did really well in predicting that.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단백질 2개의 서열을 입력하자 각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뿐 아니라 두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할지도 예측해 원자 단위로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 중입니다. 생체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주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느냐 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발굴할 수 없는 종류의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렸다면 이제는 단 몇 분 이내로 줄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층 건물 유리창은 안전을 위해 대부분 잘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는 이 강화 유리가 오히려 초기 진압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화 유리도 깨뜨릴 수 있는 소방 드론이 개발돼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시연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점도 드러났는데 보완 작업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커다란 드론이 철제 프레임에 설치된 유리를 향해 서서히 날아갑니다. 끝부분이 닫혀 창처럼 생긴 장치가 순식간에 움직이며 유리를 박살냅니다. 드론이 깨트린 건 두께 12mm의 강화 유리로
주로 고층 건물의 유리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드론은 공중에서 소화액을 뿌려줍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소방용 드론들입니다. 건물 2층 높이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쉽게 GPS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GPS 차단 문제도 있지만 이 송수신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는 게 여전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은 이거보다 더 높은 고층 건물이랄 거라는 거죠. 고도화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드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는 2년 연속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상용화를 위한 기술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덕에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드론은 자동 비행이 가능해졌고 도로 파임 등을 파악하는 정확도가 1년 전 70%에서 90%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순찰 드론의 경우 충돌 방지 센서 등을 장착해 안전성을 확보했고 물품 배달 드론은 착륙하지 않아도 배송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미래 전략수도 세종에 부응하는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드론 실증을 더욱 고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내년 6월 종료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개발한 드론들을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국내 연구진이 마치 원어민 교사처럼 영어를 가르쳐주는 인공지능 선생님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기존의 예상 문답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것과 달리 원어민과 대화하듯이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학생이 지문을 듣고서 따라 읽으면 발음을 평가해서 점수로 알려주고 해석도 도와줍니다. 또 공부한 지문에 대한 장문을 쓰면 이에 대한 첨삭도 가능합니다. 지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이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술은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똑똑해졌던 알파고처럼 자기 대화형 강화학습 덕분에 소량의 학습 데이터로 성능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인 특유의 영어 발음은 물론 아이들의 발음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발음 인식의 정확도가 90%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르면 올해 말에 상용화를 준비 중인데요. 이 기술을 한국어에도 적용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밖에 수학과 역사, 직무 교육 등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활용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진정한 독학의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주말에 지구촌이 우주 쓰레기 문제로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에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 창정 5비호의 잔해물이 지구에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예. 창정 5비호는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실어 보냈던 대형 발사체인데요. 이 발사체 가운데 일부인 무게 21톤, 길이 31m, 직경 5m로 추정되는 부품이 지구를 떠돌다가 지구에 추락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 사건은 결국 우리 시각으로 지난 4일 저녁 7시 1분쯤에 잔해물이 남아메리카 서쪽의 태평양 적도 부근에 최종 추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바다에 떨어져서 인명피해 같은 큰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온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중국은 창정 5비호 발사로 인한 우주 쓰레기 우려가 나왔을 때 발사체 파편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부분 소실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장과 달리 대기권에서 다 타지 못한 파편이 지구로 추락을 한 겁니다. 네. 앞서 2020년엔 중국 로켓 파편이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서 건물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미국의 시골 농장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 잔해가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주 개발이 더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우주 발사체들이 우주로 향하게 될 텐데요. 이 민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국의 우주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주 진출뿐 아니라 우주 쓰레기 해결까지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50년 만에 달 복귀 프로젝트를 위한 미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또 이번에도 허리케인 영향으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14일로 예정됐었던 발사가 16일로 밀린 겁니다. 미국 나사는 허리케인 니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니콜이 지나간 이후에 현장 요원의 안전한 복귀와 점검 통과 등을 전제로 발사 목표일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아르테미스 1호는 지난 8월 말에 첫 발사 시도가 이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으로 연기됐었고요. 9월 초에는 두 번째 발사 시도가 있었는데 수소연료 누출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9월 말에 세 번째 발사 시도 때는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하면서 발사가 중단됐는데요. 이후에 지난 4일 조립동에서 나와서 발사대로 아르테미스 1호가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로 연기가 된 겁니다. 나사는 이번 허리케인 니콜의 접근에는 이때는 아르테미스 1호를 조립동으로 옮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허리케인의 접근에 대비해서 로켓과 우주선 내부 전원을 끄고 또 각종 고정 장치로 기제를 단단히 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오는 16일 발사가 어려울 경우에 예비 발사일은 19일로 잡혔습니다. 네. 이번이 네 번째 연기인데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언제 과연 발사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지난 8월에 발사돼서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한국형 달 궤도선이죠. 다누리가 보내온 반가운 사진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누리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을 촬영해서 보내왔는데요. 다누리는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서 매일 한 번씩 달과 지구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을 이어붙였더니 작은 달이 지구 주위를 큰 궤도로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지난 9월 24일에 11시 40분부터 3시간 동안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때 찍힌 사진 15장을 이어붙였더니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앞서 다누리는 지구에서 12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떠날 때 싣고 갔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지구에 전송해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다누리에 실린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정상으로 작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재 다누리는 최대 원거리 궤도를 돌아서 지구로부터 약 10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초속 540m 속도로 이동 중인데요. 오는 12월 17일까지 약 600만 킬로미터를 항행해서 달 궤도에 도착한 뒤에 12월 말에는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미국 아르테미스 발사체의 달 착륙 후보지를 찾고 또 달 자기장을 관측하는 등 이런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밤하늘에서 펼쳐졌던 환상적인 우주쇼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희귀한 천문현상이었죠. 지난 8일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개기 월식이 있었는데요. 밤 8시 23분부터 시작돼서 9시 26분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천왕성 엄폐도 진행이 된 겁니다. 월식과 행성 엄폐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지난 200년 동안 단 4차례 발생했을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현상은 저녁 6시경부터 이 보름달이 한 귀퉁이부터 어둡게 변하다가 달 전체가 어두워지면서 보름달이 붉게 보이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1분부터는 가려진 달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8시 23분에는 붉게 변한 달의 왼쪽으로 천왕성이 보였다가 이 천왕성이 달 뒤로 숨었다가 다시 1시간 3분쯤 뒤에 달의 오른쪽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월식은 아시아와 호주, 미주 대륙 등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쪽 하늘 높은 곳에서 나타난 데다 날씨까지 맑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휴대폰 기종 간의 성능 논란으로까지 번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밤하늘 보면서 잠깐 여유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모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기업이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가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수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데일 소재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1년 1월까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으로 총 59,720개의 제품이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해당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의 최대 방사능 농도는 1g당 0.427베크렐로 생활 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원료 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은 0.1베크렐이며 마스크 스트랩과 같이 신체 밀착, 착용 제품의 원료 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의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또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기범은 중고거래 사이트마다 숨어 있습니다. 취재팀은 사기 거래로 추정되는 판매 물품의 직접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중고 미용기기. 연락을 취하니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이 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산다고 하자 자신은 경남 진주라며 택배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대뜸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가상 계좌로 결제하고 제품을 받은 후 구매 확정을 하면 네이버 측에서 판매자에게 송금해주고 만약 이상이 있어도 환급 처리되는 안전한 구조라는 겁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안전거래 결제 페이지. 네이버 결제 창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심지어 적립 혜택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모두 가짜 사기 사이트입니다. 저 홍성욱이라고 떠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그거랑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이게 안전거래를 하면은 이제 네이버 담당자가 제가 만약 입금을 하면은 그 네이버 담당자가 일단 돈을 들고 있고 제가 물건을 받은 뒤에 이제 그 담당자가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이후 돈을 이체하면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가상 계좌에 일정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기를 의심하면 잠적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농락하기도 합니다. YTN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은행 계좌에 이어 사기범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카카오톡, 번개장터, 당근마켓까지 이들은 수십 개 아이디와 계좌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쉬지 않고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 거래에 사용된 인터넷 아이디를 바로 중지시키지 못하고 은행 계좌 역시 정지하지 못한다는 것. 현행법상 특정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계좌 지급 정지를 청구하려면 다수의 피해자 신고가 이어지거나 수개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은행이나 경찰이나 전부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만 된다. 이것도 똑같은 사기인데 전자상거래는 안 된다. 그러면은 과연 전자상거래는 누가 처벌을 할 거며 어떻게 피해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 개인 간 물품 거래 문제로 여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고거래 사기는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방화 차량기지 등의 이전을 위한 세부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경전철 2량짜리 김포 골드라인은 지옥철로 불립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최대 285%,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방화역에서 김포로 지하철 5호선을 끌어오는 게 김포 지역 주민의 수건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가 손을 모아 5호선 김포 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지하철이 연결되고 다른 호선과 환승 연계가 잘 되어 있던 서울 5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몇 번씩 갈아탈만 했던 김포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걸림돌이었던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세부 논의를 전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인수합병과 폐업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 5호선 저희가 협약 측 이후에
5호선 진행을 하게 되면 김포시가 이제 바야흐로 수도권에서 굉장히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5호선 연장 노선은 인천과 경기도, 김포 등 지자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노선과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내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5호선 연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 한강 2 신도시 조성과 연계에 추진됩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난달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7.7% 상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상승이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이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뉴욕의 할로윈데이 거리 행진에서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의 고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등장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올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6월에 41년 만에 최대치인 9.1% 올랐고 1, 2월에 7%를 제외하면 모두 8%를 웃도는 역대급입니다. 이로 인해 미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상태. 그런데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 오른 것입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작은 폭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았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보다 낮은 것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 0.6%보다 낮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9월보다 내려갔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예상을 밑돌면서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물가 상승이 둔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생겼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각각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표로 미 국채금리 등의 시장이 요동치는 격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 번의 물가 상승률 둔화 발표만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풀 꺾이자마자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정될 거란 기대감으로 뉴욕 3대 지수 모두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물론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뉴욕 3대 지수 가운데 하나인 나스닥 지수가 7.35%나 올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각각 5.54%와 3.7% 상승했습니다. 역시 2년 6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에 훈풍을 몰고 온 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맹렬하게 오르던 물가가 7.7% 상승으로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자 곧바로 국채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전하던 기업들이 10% 압박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멈출 거란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And this particular report gives it a lot of confidence, the market, I'm meaning, that this could be the time that they do that in December.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매우 높고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중론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오름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경고 한마디에 2달 넘게 침체를 겪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발표한 거시경제 및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7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380억 달러, 약 51조 1천억 원의 외환을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 방어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3,940억 달러로 풍부하며 이는 총 단기 외채 2.1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긴축적 통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자금 시장 경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PF, ABCF에 대해서 2조 8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보증 PF, ABCP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1조 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고 증권사 보증 PF, ABCP는 9개 대형 증권사가 모은 돈을 포함해서 1조 8천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채 규모를 최소화해서 발행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분산을 추진하고 있고 은행권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SH의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당시 공사 측은 불법 해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는 손쉽게 검색만 하면 그냥 나오는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8월 YTN이 단독 보도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주택 문서 유출 사건. 수백 대 1에 달할 만큼 치열했던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 인터넷 포털 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공사 측은 외부인이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불법 해킹한 거로 보인다면서 명단을 다른 사이트에 옮긴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작성자 말은 다릅니다.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제공한 검색 시연 영상입니다. 지난해 9월에 뜬 SH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고명을 구글에 검색하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자 공사 각 부서에서 공고문을 올려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쉽게 내부 서버 자료관리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보안이 강화돼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작성자는 YTN 취재진에게 구글에서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찾다가 내부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됐다며 해킹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공사 측에도 해당 영상을 보냈지만 오히려 증거로 제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을 했었고 URL 변경만으로도 상세 페이지까지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해킹에 대한 접근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개발자도 아니고 공사 측이 이른바 구글링으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허술하게 관리하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색 엔진 수집을 사이트에서 막지 않은 것이고 최소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접근 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서 다운로드까지 가능했던 상황으로 시연 영상이 사실이라면 보안 수준이 매우 낮았던 걸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현재는 내부 서버에 무단 침입할 수 없게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해킹 여부를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H공사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던 관할 경찰서는 구체적인 송치 사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기후가 온화한 전남 고흥은 우리나라에서 유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고장인데요. 유자를 처음으로 재배한 마을에서 유자와 석류를 주제로 한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마다 황금빛 유자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지나는 언덕배기에서 유자 향기에 취해보는 사람들. 때를 놓칠세라 유자를 직접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쭉 가면 유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고, 네, 여기 들으면서 유자 따는 체험도 하고 자연 보면서 유자도 보고 향도 너무 좋고 하니까 좀 힐링되고 너무 잘 쉬다 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체험객들은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갓 딴 유자를 곱게 썰고 설탕을 가득 부어 버무립니다. 유리병에 담자 먹음직스러운 유자청이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정말 따뜻하고 그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유자의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체험을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좀 엄청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흥 유자 석류축제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고흥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유자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전국 요리 경연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유자 둘레길 걷기, 유자청 담그기, 그다음에 우리 고흥에 구미가 있는데 구미를 이용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자 향기 가득합니다. 이곳은 힐링도 하시면서 우리 그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자향에 취하고 석류 맛에 반할 수 있는 고흥 유자 석류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미술 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 수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벽에 거는 그림뿐 아니라 한정판 아트 토이를 수집하는 컬렉터 또한 많아졌는데요.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아트 토이계의 대표 작가인 카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트 토이 작가로 유명한 카오스를 만나볼 텐데 이분이 또 몇 해 전에 그 석촌호수의 대형 작품을 전시하면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X자 모양의 눈을 한 아트 토이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바로 카우스의 독창적인 캐릭터 컴패니언이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 카우스는 미국 뉴저지에서 1974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본명은 브라이언 도넬리인데요. 뉴욕의 비주얼 아트 스쿨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네. 졸업 후에는 디즈니에서 프리랜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101마리 달마시안 같은 애니메이션 배경 작업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카우스는 그래피티 아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비주얼 아트 스쿨의 선배로 키스 에링 같은 스트릿 아트의 대가들이 있던 만큼 이 카우스 또한 감각적인 작업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갑니다. 뉴욕의 거리 곳곳에 대표 캐릭터인 컴패니언의 이미지를 그려넣는데요. 특히 광고판 위에 캐릭터를 그려넣기도 했는데 이런 짓궂지만 또 재치 있는 아트웍들이 대중의 눈을 사로잡아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카오스가 본격적으로 아트 토이를 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네, 카우스는 1990년대 이후부터 한정판 아트 토이를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트 토이를 수집하는 마니아층이 세계적으로 두껍게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아트 토이 컬렉터들 사이의 커뮤니티에서 이 카우스의 작업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유명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고요. 다양한 협업으로 아트토이뿐만 아니라 의류 협업도 진행해서 또 패션계에서도 유명 인사가 됩니다. 네. 자, 꾸준히 많은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해 왔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아마 옷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텐데요.
베이프라는 브랜드의 디자이너인 니고와의 만남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카오스가 일본 도쿄에 여행을 갔는데 당시에 니고를 만나게 되고요. 이때 협업을 약속하게 돼서 아트 굿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미 피규어 같은 아트 토이의 팬덤이 굉장하기도 하죠.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브랜드도 또 카오스도 한층 더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네. 카오스가 만든 이 컴패니언이라는 캐릭터 정말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 캐릭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이 컴패니언은 친구 그리고 애완동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X자 모양의 눈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키마우스의 몸체인데요. 네, 카오스는 작업 초반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캐릭터를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컴패니언 피규어 중에는 지쳐서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도 있는데요. 카오스는 컴패니언의 X자 눈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의 다양한 해석에 맡긴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치고 또 외로운 현대인의 심신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자,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2018년에 카오스의 대형 작품이 국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2018년 7월이었죠. 카오스의 대형 작품이 설치된 홀리데이 코리아라는 프로젝트가 서울의 석촌호수에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관람하기도 하고 또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카오스는 컴패니언이라는 캐릭터를 단지 작은 아트토이로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대형 작품으로 제작해서 야외 공간에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컴패니언이 설치되면서 석촌호수에 일부러 방문해서 관람하기도 하고 또 당시 바쁘게 오가던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 프로젝트의 모티브는 휴식 또 힐링이었다고 합니다. 물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듯한 이 작품을 통해서 휴식과 쉼을 시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있던 것은 아닌데요. 일부 관람객들은 X자의 눈 모양을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형상이나 또 너무 거대한 크기 등을 이유로 난해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미술관이나 갤러리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 나온 미술 작품으로서 이런 여러 의견이 나왔다는 것 또한 하나의 예술적 담론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이때 저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미술관이 아니라 석촌호수가 하나의 또 다른 예술 개체 미술관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번 카오스 석촌호수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공공미술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미술이란 말 그대로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관람할 수 있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하는 카오스의 홀리데이 프로젝트나 또 야외 공원에 있는 조각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공미술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존 윌렛이 1967년에 도시 속의 미술이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미술을 소수의 전문가만이 향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반 대중들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이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겁니다. 근데 또 추가로 어떤 장소나 지역에 어우러지는 설치 미술이나 디자인 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어떤 제도권 안에 미술이 밖으로 나와서 대중들과 더 가까워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건물 같은 데 가보면 그 앞에 대형 조각이 하나씩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관련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공공미술로 볼 수 있나요? 네, 공공미술에 속하는데요. 더 상세하게는 아마 1%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 비용의 1% 이하의 금액을 들여서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미국과 프랑스에 있던 제도인데요. 1972년에 국내에도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고요. 1996년부터 의무로 바뀌면서 국내 전국 곳곳에 야외 공공조형물들이 생겨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형적인 미감을 담고 있기보다는 정치적이거나 오히려 공간과 어울리지 않고 또 환경을 해치는 조형물들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또 대표적인 공공조형물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네, 광화문을 대표하는 조형물 중 하나죠. 조나단 보롭스키의 해머링맨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이 출퇴근길에 보셨을 텐데요. 네, 이 망치질하는 사람은 보롭스키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1979년에 뉴욕의 폴라 쿠퍼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됐고요. 이후에 스위스 바젤과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 등에서 꾸준히 선보여지면서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러브콜을 받은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광화문의 흥국생명 빌딩 앞에 세워진 이 망치질하는 사람은요. 독일과 스위스 또 미국 등 전 세계 7번째로 서울에 설치된 작품이고요. 약 22m에 달하는 거대한 키와 5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대형 작품입니다. 이 보롭스키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거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망치질하는 모션을 통해서 노동계층에 대한 존경과 또 현대인의 고독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보롭스키의 작품은 공공조형물의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조각이었군요. 자, 다시 카우스 얘기로 돌아와서 그 카우스의 컴패니언이라는 그 캐릭터가 우주에도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카우스가 자신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컴패니언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해서 출시했던 우주비행사 컴패니언이 2020년에 실제로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네, 기상 관측기구에 설치된 이 컴패니언은 41.5km의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무중력의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각 프레임이 아니라 집이나 실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아트 토이와 그리고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체내 미생물 연구기업 지노맨 컴퍼니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속 항비만 균주를 찾아내고 작용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 99명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정상인은 비만인보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균주를 비만주와 무균주에 각각 투여했더니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가 비만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기술을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스트 연구진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 신소재와 물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고분자를 결합해 물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소자를 신체 부위에 부착하면 걷거나 움직일 때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며 전자계산기나 손목시계 등의 전력 원유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전압과 전류가 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된 군복 등에 뿌려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연구팀은 독을 제거하는 성질을 가진 지르코늄 촉매에 기능성 소재를 혼합해 필름이나 섬유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제독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 소만으로 소재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실증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래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수십 나노미터 수준까지 쪼개고 작은 분자들로 둘러싸는 새로운 공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정으로 발광 소자를 제작한 결과 구동 시간이 약 3만 시간, 발광 효율이 이론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28.9%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나 모바일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수한 결정 구조를 가진 신소재로 발광 소자로 만들었을 때 색순도가 뛰어나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데다 저렴해서 디스플레이 소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공기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내륙 지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죠. 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마스크와 든든한 외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